안녕하세요. 성촌 서울라오병원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상성 골절, 외부에서 움직이면서 다쳐서 생기는 골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외상성 골절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크게 다쳐서 모두 수술하는 병일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손목 부러진 환자들 보셨을 거예요. 손가락 부러진 적도 있으시고 모두 수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목을 대거나 안정을 하면서 나을 수 있죠. 척추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의 외상성 골절은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척추 수술을 외상성 골절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척추체의 안정성이 무너져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의 구조적 안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술을 합니다. 두 번째, 척추체 안에는 머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신경에 만약에 영향을 주는 골절이라면 외상성 골절은 반드시 수술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골절들은 보통 수술을 하지 않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는 외상성 골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 축구 중계 엄청 좋아하시고 많이 보시잖아요. 축구에서 이런 외상성 골절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공중볼을 경합하려고 붕 떴다가 허리랑 등이 좀 굽어지면서 땅으로 그대로 떨어질 때 뒤에 저희가 후방돌기라고 하는 돌기뼈가 있는데요. 이 돌기뼈가 바로 직접적인 손상을 받으면서 골절이 일어납니다. 후방돌기 외에 나머지 척추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또 일어납니다. 붕 떴다가 측면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나 측면으로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의 무릎이나 발에 부딪혀서 직접적인 가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횡돌기가 한두 개 정도 부러지는 경우에 나머지 척추체나 신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안정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러드라이거나 아니면은 낙하를 좀 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의도하지 않게 땅으로 직접적으로 떨어져서 수직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 척추체에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척추체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골절인 경우에 실제로 수술하지 않고 한 2, 3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하면 잘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척추체가 있고 뒤쪽에 후방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와 검은색 화살표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골절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후방돌기 골절은 척추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신경 지나가는 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횡돌기 골절이라고 하면 이런 측면에 있는 보통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서 횡돌기가 이렇게 부러져서 떨어져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부러지는 경우가 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횡돌기 끝에 붙어 있는 근육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강력한 수축을 함으로써 이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척추체의 경우도 아주 손상이 미미하거나 이 척추체나 신경 지나가는 길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운동을 하거나 다쳐서 일부 골절이 생겨도 모두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수술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척추체의 안정성이 깨진 경우를 보통 뜻합니다. 이 환자는 흉추 12번이 골절되면서 뼈가 으스러지고 전이 되면서 마비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 CT 사진을 측면에서 살펴보면
뼈가 두 조각으로 부러져서 바깥쪽으로 폭발하듯이 밀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역시 반대쪽 사진에서도 척추체가 주저앉으면서 모양이 소실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정성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신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외과적으로 안정성을 부여하는 수술을 합니다. 척추체의 골절된 부분과 주변 척추체를 안정화시키고 신경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전후면상 사진에 보이듯이 5마디의 척추체를 고정함으로써 척추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측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척추체가 주저앉은 걸 모양을 바로 잡고 위쪽에 2마디, 아래쪽에 2마디를 같이 고정함으로써 척추 신경이 나오는 모양을 안정화시키고 척추체가 본인 스스로 유압이 돼서 자기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시행한 것이라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참 지난 사진인데요. 척추체가 자기 모양을 구성하고 있는 전후면 사진입니다. 측면 사진 보여드리면 자기 모양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이 추체의 높이를 위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척추체를 안정화시키고 조기에 신경 증상을 회복시키는 게 척추의 외상성 골절의 목적이고 치료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상성으로 아니면 야외 활동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인 척추 수술은 모두 행하는 게 아니다. 2가지 목적에 의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척추의 안정성이나 신경 증상을 유발할 만한 게 아니라면 보조기를 사용해서 안정화시키고 낫게 할 수 있다. 대신 척추신경의 문제가 외상 시에 이미 있는 경우 그 회복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척추의 안정화를 조기에 정복해야만 향후 신경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상성 골절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갑자기 재채기를 심하게 하거나 기침이 났을 때,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에서 배변 활동을 하려고 갑자기 배에 힘을 급격하게 많이 줬을 때, 바닥에 물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미끄러운 바닥에서 슬쩍 삐끗해서 조금 주춤했을 때, 젊은 여러분들은 모두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뼈가 약해져 있는 골다공증 환자라면 골다공증 압박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이면 다가오는 노인성 압박골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다치거나 외상이 있어야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뼈가 약해져서 생기는 병인데요. 뼈가 어떻게 약해져 있느냐, 정상적인 뼈 모양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척추체 모양이 있고 이렇게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좀 약해지면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안쪽에 있는 뼈, 그 해면골이라고 하는 딱딱한 뼈 안쪽에 있는 뼈가 약해져서 생기는데요. 주렁주렁 매달리는 수세미, 여러분들 수세미 알지 모르겠지만 수세미의 껍질은 좀 딱딱합니다. 반으로 똑짝해서 안쪽을 보면 성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뼈도 바깥쪽은 딱딱한 뼈, 안쪽은 성긴 해면골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안쪽에 있는 모양을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단단한 안쪽 구조물, 해면골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뼈입니다. 점점점 약해진 해면골을 가지고 있는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있는 해면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딱딱한 뼈도 중요하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해면골이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골다공증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면골이 이렇게 약해지면 우리가 골다공증 약을 먹기도 하고 골다공증 주사를 하기도 해서 나쁜 걸 억제합니다.
노인성 압박골절,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입니다. 지금 현재 세대가 좀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인데요. 뼈가 푸석푸석하고 약해지고 그래서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좀 다르게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가볍게 재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침을 좀 심하게 하시거나 계단을 오르시거나 계단을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좀 끼우뚱하시는 삐끗하는 동작만으로도 사실은 척추뼈가 약하기 때문에 추체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뼈가 왜 약해지냐? 뼈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세포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골세포, 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파골세포입니다. 이름이 파골세포니까 뼈를 망가뜨리는 세포인가 보네? 라고 언뜻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뼈는 뼈가 좀 손상이 되면 조골세포가 뼈를 막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나빠져 있는 뼈를 살살살 갉아가지고 표면을 깨끗이 만들어 놓으면 그 파골세포를 따라서 조골세포가 슉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쳐져 있는, 망가져 있는 뼈를 원래대로 만드는 걸 이 두 가지 세포의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조골세포, 뼈를 생성하는 세포의 기능도 떨어지지만 파골세포, 망가진 부분을 잘 다듬어서 이 조골세포가 가서 기능을 해가지고 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조화로운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뼈도 약해지는데 새로운 뼈가 잘 생기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데 저희가 골다공증 치료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죠. 보통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조금 억제해서 뼈는 좀 나빠져 있지만 나빠진 뼈라도 좀 유지해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골다공증 치료의 하나의 획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계열은 조골세포를 좀 더 강력하게 작용을 시켜서 약해진 부위에 뼈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파골세포의 영향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치료했다면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골세포의 기능을 좀 강력하게 해보자는 쪽으로 골다공증 치료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요건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해결 방법이고요. 외과적으로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골절된 부분을 해결하고 보강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다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이 나는 오늘 갑자기 일어났는데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더니 시간이 1, 20분씩 움직여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식은땀도 막 나는 사람도 있고요. 다치진 않았는데 도저히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많고 이전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고 혹시나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압박골절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로 먼저 확인하고 병변이 뚜렷하게 보이면 MRI나 CT 검사를 해서 그 병변을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복원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이유는 압박골절이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 척추뼈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붓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뼈가 조금 밀려나서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찍 발견해서 척추뼈 모양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한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고요. 수술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술 병변이나 다른 병변이 추가적으로 붕괴되거나 약해져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근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노인성 압박골절의 최근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생겼을 때 골 시멘트를 이용해서 척추체를 보강하는 척추 성형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척추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수세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척추체가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척추체가 부러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생기지 않고 나이가 드셔서 뼈가 좀 약해진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발생하는 압박골절입니다. 이렇게 압박골절이 되면 추체가 주저앉거든요. 이렇게 추체가 주저앉습니다. 이런 추체가 주저앉았을 때 이 추체를 이런 식으로 복원해서 모양을 만드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골 시멘트를 이용한 척추 성형술, 척추 보강 수술이라고 합니다. 척추뼈에 이러한 관을 이용해서 관을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고 부러진 부분을 채우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씩 차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잘 메꾸어질 수 있도록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잘 메꾸어지면 추체의 높이도 높아질 뿐더러 추체 내부의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척추체의 불안정성이 해결되어서 환자의 통증이나 움직임에 훨씬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보기가 쉽게 만들려고 저희가 이런 스펀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보시면 척추체 안에 이 해면골이 좀 부러진 부분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부러진 부분에 이 골 시멘트를 삽입할 수 있는 바늘을 잘 진입을 시켜가지고 이 부러진 부분에 어떻게 골 시멘트가 채워지는지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과정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술에 사용하는 골 시멘트라고 하는 이런 화합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내용물을 여러 겹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균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포 위에 이렇게 까서 주게 됩니다. 이런 가루 모양의 혼합물하고 요 액체 모양의 이제 이런 혼합물을 믹스해서 우리가 수술에 사용하는 골 시멘트를 만들게 되거든요. 가루 모양을 쏟아 보겠습니다. 보통 한 마디, 척추 하나를 수술할 때 한 팩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액체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액체 화합물을 뜯어서 한번 지금부터 섞어 보겠습니다. 전부 모든 양을 섞어야만 적당한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섞듯이 그렇게, 자, 어느 정도 믹스가 되어서 이렇게 액체 상태의 화합물이 생성됐습니다. 이 화합물을 실린지에 넣어서 삽입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에 사용할 니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한번 부러진 부위에다가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한 위치에 진입을 시키고 한번 안쪽부터 시멘트를 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골전된 부위에 시멘트를 채워 넣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못해서 신경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위치하고 압력을 수술할 동안에는 굉장히 잘 조절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타겟팅했던 목표 부위에 골 시멘트를 다 채워서 그 압력을 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시멘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이 전체적인 모든 과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아까 그렇게 액체 상태로 보였던 시멘트가
이런 식으로 굵기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안에 정상적으로 다 굳는 형태를 이루게 되고요. 어느 정도 굳기 전까지는 뼈 안에서 해면골 사이를 실제로 이 골시멘트가 채워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점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굳을 수 있는 반응을 화학적으로 잘 계산해서 골시멘트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이렇게 딱딱해져 가서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모양도 나중에 보면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자기 모양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움직일 때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골시멘트를 이용한 척추 성형수술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신경관과 척추 관절에 손상이 없이 바늘의 위치가 잘 위치가 되어야 되고, 진입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사진은 관절면을 침범한 사진이 되겠고요. 요거는 관절면하고 신경 지나가는 신경관을 침범한 경우가 되겠는데, 신경의 손상이나 관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관이 삽입된 이후에 보통 척추체 모양의 앞쪽 3분의 2 정도를 목표로 해서 채우게 되는데, 그때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척추체가 부러진 부분 틈새로 시멘트가 신경관 안으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크나큰 위험이 존재하는 합병증입니다. 두 번째, 척추체가 다쳤기 때문에 안쪽에 출혈되어 있는 혈종이나 아니면 관을 삽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피가 굳어서 뒤쪽에 뼈가 부러진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신경관내 혈종이라고 합니다. 신경관내 혈종이 생기는 경우는 수술 전에 환자분이 심장이나 다른 혈관 질환이 있어서 항혈전제나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는 수술 전에 그 약을 적절하게 중단하고 수술을 해야만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신경관내 혈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발성 골절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다발성 골절이 있을 때는 필요한 부위만 골시멘트를 이용한 척추 성형수술을 이용해서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전후면 사진인데요. 이렇게 요추 4번, 요추 2번, 요추 1번, 흉추 12번 이렇게 골절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서 환자의 증상을 회복시키고, 측면 사진을 보시면 시차를 두고 수술을 해서 조기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에 있어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현미경하 수술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시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20배에서 25배 정도 확대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을 사용하는 척추 수술은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아니면 신경 주변에 있는 낭종, 그리고 척추 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화 낭종,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척추의 신경 증상의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곳은 실제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실입니다. 실제를 가상한 모양으로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수술할 때 보는 현미경, 그리고 수술할 때 현미경의 영상을 전송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허리 수술을 하기 때문에 엎어진 상태에서 등이 위로 가겠죠. 이런 상태로 위치시킨 다음에 보통 현미경 장비를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서 수술 환자의 수술 부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현미경의 이 렌즈를 보고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안으로 수술할 때는 절개가 커야 사실은 수술 병변을 볼 수 있는데요.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 2cm에서 2.5cm 정도 절개로 깊이는 보통 7cm에서 8cm 정도 접근하게 되는데요. 충분히 이 현미경이 확대해서 수술 병변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도 충분히 수술이 용이하게 됩니다. 최근 척추 수술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술 방법이 미세 현미경을 사용하는 척추 수술, 내시경을 이용한 양방향 내시경 수술, 단방향 내시경 수술을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에 있어서 절개 범위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절개 방법보다 더 적습니다. 한 부분을 절개하는 데 있어서 보통 0.8cm, 8mm에서 1.5cm 정도 절개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평가에 의해서는 미세 현미경화 수술 방법이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시에 수술 병변을 면밀하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고, 수술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아서 수술 후에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수술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척추 수술, 그렇게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은 고령의 환자에서도 수술적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수술 결과가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수술 후 절개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좋으며, 눈으로 확인하면서 병변을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어서 비교적 완벽하게 수술을 해낼 수 있고, 수술 시에 신경 지나가는 길을 불안전하게 감압수술되는 확률이 실제로 내시경이나 이외의 방법보다는 훨씬 적어서 결과 면에서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몇 케이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을 보면 척추의 4, 5번의 신경 지나가는 길 안쪽으로 오른쪽에 하얗게 보이는 관절하 낭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절하 낭종에 의해서 발생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후궁이라고 하는 척추뼈가 있는데요. 이 뼈입니다. 이 뼈가 척추 신경을 덮고 있는 후궁이라고 하는 뼈인데요. 과거에는 넓은 부위를 절개해서 이 후궁의 일부를 모두 뜯어내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수술하지 않고 수술장 내에서 인위적으로 후궁과 후궁 사이에 간격을 만들고, 그 간격을 만든 사이로 관절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런 관절하 낭종을 제거한 이후에 관절을 원래 모양처럼 갖다 놓고 인대하고 근육을 원래 자리에 복원하고 피부를 봉합해서 수술을 끝내는 미세 현미경화 후방신경 감압 수술, 그리고 관절하 낭종 제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관절하 낭종이 없었다면 수술은 더 간단하게 끝납니다. 관절하 낭종을 제거하지 않고 이 후궁과 후궁의 사이로 접근해서 관절 부위를 충분히 감압해서 넓게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관절을 자기 위치에 위치시킨 후에 근육과 인대를 원래 자리에 봉합하는 수술로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면 깨끗하게 관절 하하 낭종이 하얗게 보이던 부분이 없어지고 신경 지나가는 길이 넓게 오른쪽으로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 현미경화 수술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는 추간판 탈출증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척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신경 지나가는 길로 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돌출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화 수술로 깨끗하게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 뒤에 보면 피부에 상처가 있지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디스크 환자의 사진인데요. 4번하고 5번 사이에 추간판이 돌출돼서 아래쪽으로 많이 흘러내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던 디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의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수술 부위에 상처가 있고
완전히 제거돼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디스크까지 모두 제거되어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방신경 감압 수술, 추간판 제거 수술, 관절하 낭종 척추관 협착증에서도 미세 현미경화 관절하 낭종 제거 수술 및 후방신경 감압 수술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절개 범위가 굉장히 작다. 수술 병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척추신경의 가장 중요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며 수술을 하고 나서 지혈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수술 시에 혹시 신경 문제가 생긴다면 적절한 대처가 훨씬 쉽고 수술 후 회복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척추 수술, 특히 미세현미경화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를 모두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세현미경화 수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나우병원의 정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